안녕하십니까. 박선영입니다. 오늘은 3주차. 역시 학교에서 만나지 못하고 또다시 온라인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제 예측이긴 한데 이렇게 계속 온라인에서 여러분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준강제 추행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계속 연이어 강의를 하면 여러분이나 저희가 피로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두 파트로 나눠서 4절, 5절 먼저 강의하고 좀 쉬었다가 다음 PPT로 해서 두 번째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범죄에 대해서 특별법상의 성범죄 이전 단위 전부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강제추형이 뭘까요? 예, 개념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대표적인 게 뭐 있을까요? 술 마셨어요. 아니면 뭘까요? 마취제 맞았어요. 의사들이 마취해놓고 성추행하죠. 그리고 한거불능, 협박이나, 예, 아니면 사이비, 광신도, 교주,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자기가 자기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없어진 상태를 이용하는 거죠. 술에다가 물뽕을 넣는다든지, 주스에다 물뽕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협박에 의해서 준강제추행입니다. 그런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또는 추행한 자인데요. 먼저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살해 중심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영상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폭행 혐의 공판 준비 기일엔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이 대거 재판정에 나와 법정을 꽉 채웠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재롱 목사는 오늘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 재판에서 이 목사 측 변호인은 강제추행 등 행위 자체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재롱 목사가 받는 혐의는 한거 불능 상태의 여신도 7명을 성폭행한 상습 중강간 혐의입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한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중강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부 20대죠. 딸이 몇 년 전에 이재록이한테 성폭행 당했는데 가정이 완전히 찢겨져가지고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롱 목사에 대해 강간이 아닌 준강간 혐의가 적용된 건 성폭행 과정에서 협박이나 폭행 같은 물리력 행사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물리력을 행사할 필요 자체가 없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13만 신도를 보유한 대형교회 목사라는 절대적 권위와 설교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세뇌 수준에 빠져 저항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냥 이재롱이 우상하고 그냥 이재롱이가 신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은 이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네가 하는 만큼 이제 하늘에서 보상받는 이런 식으로 그 경쟁을 자꾸 붙이는 거야. JMS 교주 정명석 씨가 받았던 혐의도 바로 이 중강간입니다. 관련해서 대법원은 지난 2009년 정명석 씨에 대해 정명석 씨를 신으로 믿은 피해자들이 저항할 수 없는 세뇌 상태였다며 징역 10년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 상태에서 강간을 했을 때 성립하게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이미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세뇌 상태에 있는 것 또한 한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인데요. 중강간은 폭행과 협박을 통해 강간한 일반 강간죄와 같이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지만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성폭행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강간과 같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만민중앙교회는 오늘 재판과 관련해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이재롱 목사의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이재롱 목사에게 감정을 품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오히려 치명적인 죄목으로 음해하고 있다는 것이 교회 측 입장입니다. 성관계 자체는 인정을 하시는지부터. 당연히 아니죠. 그게 없는 사실이니까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입장 저희 문에 보면 네.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한거 불능 상태를 떠나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게 이재롱 목사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강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이재롱 목사에 대한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은 오는 9일 열립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네,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요건의 심신상실, 한거불능
이런 요건이 있죠. 예를 들자면 수면 중인 사람, 자고 있는 사람 MT 가서 추행하면 어떻게 돼요? 예, 준강제 추행입니다. 의식을 잃은 사람, 술에 취해서 지하철이나 버스에 있는 아가씨 몰카 찍거나 아니면 강제 추행했어요. 이거 준강제 추행입니다. 아니면 자살 시도 중인 사람,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경우, 열받게 있는 사람, 이런 경우에 다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네, 여러분 교재 64페이지에 보시면 그럼 범인이 적극적으로 심신상실을 야기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준강간이 아니고 일반 강간죄가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뭐 수면제를 사용했어요. 아니면 체면수를 사용했어요. 아주 적극적인 도구가 들어가게 되면 강간죄가 됩니다. 앞에 준자가 생략되었죠. 그리고 실무상 문제가 많이 되는 사례라고 해서 6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우리 용어 중에 블랙 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필름 끊겼다 그러죠? 필름 끊겼다. 이거 알코올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면 기억 저장소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해마 세포가 활동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완전히 기억을 못하는 상태. 예. 다른 건 기억해요. 그리고 뇌가 비정상적인 상황도 아닌데 다른 부분은 정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기억을 못하는 이때는 중강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 강간죄. 그런데 실무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가 아니고 잠시 기억을 못하는 상태 이런 때에는 무죄로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피해자와 가해자의 어떤 동의 여부 그 상황을 좀 면밀히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 강간죄인 경우도 있겠지만 무죄인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뭐 실무상 문제가 많이 되는 사례 이것은 무죄가 되는 사례에 대해서 어, 좀 사례를 든 것이고요. 예를 들어 중간간으로 피해자가 고소를 했지만 단순히 기억을 못하는 상황인 경우 이건 또 문제가 다르다는 거죠. 혼자 자발적으로 뭐 탈의를 하고 아니면 여관의 그 숙박비를 본인이 지불하고 이런 상황인 경우에는 무죄로 판명이 날 경우도 있다라는 거 사례 중심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요약하면 준강간이라는 건 본인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범인이 만약에 적극적으로 수면제나 최면술 등 이런 거 적극적으로 사용했다면 준강간죄가 아니고 일반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것. 예를 들어 술에 물뽕을 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강간죄로 처벌받는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필름이 끊기더라도 피해자의 적극적인 의사의 합치, 동의 이런 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중간간으로 보기 어렵고 무죄가 날 확률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사례인데요. 왜 술에 취한 여성을 많이 노릴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여성과 범죄는 사실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사례를 보여주고 원인과 대책, 어떤 죄명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이걸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기말고사를 날짜를 정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무상 문제가 많이 되는 사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최면 내지는 마취제를 주사한 경우에는 중강간죄인가 아닌가 이때는 강간죄로 처벌받는다. 흔히 말하는 블랙아웃의 상태는 중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다. 이런 것들 좀 애매한 사례 위주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64페이지는 여러분이 이 중간간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사례 하나 볼까요? 왜 범인들은 술에 취한 여성들을 많이 노릴까요? 원인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판단이 흐릴 것이고 저항이 쉬울까요? 안 그렇죠. 저 옛날에 이렇게
한참 이렇게 젊었을 때 제 친구인데 술 먹고 나니까 영 다른 여성이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본인의 실수가 일부 있기 때문에 신고 잘 할까요? 이 성범죄의 특징은 암수율이 높다. 신고를 안 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가해자를 욕하는 경우도 있지만 밀양 사건에서 보듯이 밀양을 흐려놨다. 네가 평소에 행실이 어땠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받기 때문에 신고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책은 어떨까요? 혼자 술 마시면 될까요? 혼자 택시 타면 될까요?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과 좀 같이 가도 여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전에 신림동 사건 보셨죠? 신림동 원룸 따라가는 남성 잠금 장치 꼭 필요합니다. 잠금 장치. 그리고 뭐 여건이 조금 허용한다면 요즘 CCTV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스마트폰에다 연결된 CCTV 5, 6만 원이면 사니까 CCTV를 문이나 입구에 설치하고 뭐라고 치면 되죠? CCTV 녹화 중이라고 경고문을 크게 반드시 붙여놓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준강간, 어, 준강제추행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 실무상 문제가 되는 사례, 원인과 대책까지 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책을, 사례를 좀 천천히 읽어보시고, 이 책이 사례 중심이라 재밌기는 하지만, 읽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개념이 명확하게 변호사기 때문에 개념보다는 사례 위주의 설명이 많이 있으니까 찬찬히 좀 줄을 그으면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경찰이 된다면 사실은 개념보다는 이렇게 변호사가 쓴 판례에 해당하는 의견서를 쓰고 조사를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쟁점이 무엇인지도 이런 판결문에서 쟁점으로 삼는 걸 의견서나 수사의 방향으로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준강제추행의 특징은 뭘까요? 그렇죠. 피해자가 심신상실, 의사결정 불능의 상태였다는 거. 그때를 이용한 강간과 강제추행이라는 그 점을 포인트로 해서 수사를 진행한다는 점. 의견서도 그렇게 설정이 돼야 되고 법원에 가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도 판단이 흐리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피해자의 의견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 65페이지, 68페이지네요. 68페이지 미성년자 의제, 강간, 강제추행입니다. 대상이 누구일까요? 미성년자이죠. 13세 미만 네이샤를 강간한 경우. 우리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특징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성범죄자들은 주로 평균 나이가 37세랍니다. 직업은 무직. 아무래도 시간이 많고 아니면 단순 사무직. 이거 뭐 특징이 뭘까요? 그렇죠. 인터넷에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채팅 앱을 통한 아동 청소년들의 성매매, 음란 사이트. 요번에 엠번방 보셨죠? 단순히 이렇게 데스크에 앉아서 아니면 얼마든지 SNS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단순 사무직, 노무직, 서비스 판매직, 전문직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놓고 본다면 직업 불문이라고 할 수 있죠. 평균 연령 37세입니다. 재범자가 상당히 많다. 거의 60%에 육박합니다. 왜 재범자가 이렇게 많을까요? 그렇죠. 단속이 어렵다. 그리고 양심의 꺼리낌이, 즉 죄의식이 좀 적다. 그리고 신고율도 적다. 그리고 수사하기에 어렵다라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재범의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인데요. 집행유예가 많이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집행유예가 지속적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요즘은 유기징역 형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이번에 얼굴 이렇게 공개하는 거 보셨죠? 네. 그래서 집행유예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가 특징입니다.
강력한 사회적 처벌. 이제 어린이나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얼마나 큰 해악을 미치는지 평생 간다는죠. 그 트라우마가. 예, 트라우마라는 건 정신적 상처입니다. 예, 미성년자 의제 강간에 대한 개념 좀 보시고 그다음 영상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개념입니다. 주체가 누구라고요? 예, 13세 기억하셔야 합니다. 13세.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행위는 뭐죠?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강간죄. 성인의 강간죄와 틀린 점 뭐야? 성인은 뭐 요건이 뭐였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항거 불응이라는 이런 요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한테는 이 요건이 들어가 있지 않다. 요거 정도 요건을 보시고 우리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24살 서모 씨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맺은 직후였습니다. 딸아이는 이제 몸으로 반항은 안 하고 정말 막 싫어하고 속옷을 거드를 부여잡고 있었고, 예? 그러다가 이제 힘으로 벗겨진 거고. 하지만 경찰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15살 정윤이에게 서 씨와의 대질 신문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가해자가 물증이 없어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면 무고죄로 고발당할 수 있다. 그거를 아이한테 말씀을 이미 하셨더라고요. 경찰은 관련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조사 이후 정윤이는 2차례 자살을 시도했고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혼돈되면서 굉장히 긴장되어 있고 특히 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본인을 갖다 노출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강박관념도 보이게 되고요. 정윤이와 동갑인 또 다른 성폭행 피해 청소년 지선이. 지적장애 3급인 지선이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8명의 성인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8명 중 처벌을 받은 건 2명뿐. 지선이가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의심받은 겁니다. 기억을 잘 못하고 자동차 색깔 헷갈려가고 신빙성이 없다. 일부 남성들은 성관계에 앞서 지선이가 동의했다며 관련 녹취 파일을 증거로 제시해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그 성인 남성이 유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 녹음했다는 이유 하나로 경찰은 전체적인 맥락은 안 보고 그냥 단순한 것만 보고. 특히 지선이가 만 13세 이후 성폭행을 한 가해자들도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만 13세 미만의 성범죄에 대해선 아동의 동의 여부 등을 떠나 미성년자 의제 강간을 적용해 가해자를 무조건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윤이나 지선이처럼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해서 적용이 안 됩니다. 같은 미성년자이지만 만 13세 이상에 대한 가해자는 경우에 따라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겁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의 나이 5개월 지난 시점이었다. 그 성적 자기 결정권이 어디가 있는지. 더군다나 아이가 장애까지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네. 네, 미성년자 의제 강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 어떤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어린아이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13세라는 점이 그 경계선이 된다고 있네요. 여기서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승낙 여부가 어떨까요? 예, 승낙 여부 이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동의하더라도 처벌입니다. 근데 아까 그 사례처럼 이제 13세 넘었어요. 그러면 동의하면 불기소 형이 없음에 해당한다는 거죠. 인식은 얘가 13세 미만일까 아닐까 의심이 들었다면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고 하지만 이게 현장에서는 증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단점이 되죠. 하지만 가해자에게 고의가 있었다라고 보는 쪽으로 많이 판결이 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여러분 교재 70페이지인데 가족 내 이 어린아이인 경우에 보통 뭐 사촌 오빠랄지 계부랄지 의붓 아버지겠죠. 가족 내 성폭행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인은 뭘까? 원인은 뭘까? 가족 내 성폭행.
이 인격이 계속해서 나이가 들면서 발달이 돼야 되는데 멈춘다는 거죠. 나이만 들었지 어른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양상은 어떠냐? 이 사람들이 이런 성폭행을, 가정 내 성폭행을 당하게 되면 혼자 있기를 상당히 두려워한다는 거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옷 벗기도 거부하고, 이런 트라우마가 정신적인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 70페이지,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판결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그, 기간제 교사가, 건강검진 받으러 온 학생의 옷에 손을 넣었어요. 이거 13세 미만죄에 대한 강제 추행에 해당한다는 거죠. 71페이지 밑에쯤 보시면 객관적으로 일반인이라면 얘가 그런 건강검진 상태에서 속옷에 손을 놓으면 어떨까요? 성적 수침, 혐오감을 반드시 느끼겠죠. 그래서 이건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동 상대 성범죄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법무부입니다. 법원이겠죠. 법무부에서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성폭력 범죄자 대응 대책에 전자발찌에 대한 걸 자세히 보겠지만 일단 아동 성범죄에 대한 정부 종합 대책에서 간략한 언급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NA 정보 수집 재정법 국회 제출했습니다. 복지부에서는 성범죄 알림 2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인터넷 사이트 캡처해서 보여주도록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공부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교과부에도 위센터라든지 위스쿨에 전문 상담 교사가 있습니다. 요즘 스쿨미투 아시죠? 예, 그런 거 담당하는 게 교과부. 그리고 경찰청에서는 등하교 시간 공원에 CCTV 확대 설치를 할지 나름의 방법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N번방 요즘 아동 성범죄, 몰카, 아동 매매 이런 것들에 대한 처벌 여러분이 나중에 발표를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보시는 것도 아무래도 이슈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원인과 대책 부분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아동에 대한 성추행, 강간 이런 거 보셨고요. 6절입니다.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가늠추행인데요. 교재로 보시면 78페이지입니다. 근데 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지쳤을 것 같고 나도 여러분들 얼굴을 안 보고 계속 강의를 하니까 약간 지치네요. 우리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 다시 쉬었다가 연속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